수분 균형의 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탈수와 수분 과잉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는 디하이드레이션, 오버하이드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드레이트라는 말은 화학적인 용어로서 물 분자와 결합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수는 영어로 디하이드레이션 앞에 D가 붙었죠. 이것은 D는 보통 화학적으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간다. 즉 물 분자가 몸 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오버하이드레이션은 몸 안에 물이 지나치게 많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영어식 표현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탈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탈수는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배설이 되었거나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탈수가 유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원인에 따라서 수분 결핍, 염류 결핍, 수분과 염류의 혼합 결핍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탈수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과잉의 경우는 이제 탈수와는 반대로 수분 섭취가 지나치게 많았거나 아니면은 배설이 잘 안 되었거나 해서 몸 안에 물이 이제 많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탈수와 유사하게 수분과다, 염류과다, 혼합과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 균형 이상에서 이제 탈수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탈수는 어린 동물에서 아주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화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체의 경우는 설사가 웬만해서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크게 질병 상태를 유발하지는 않는데 갓난 어린 동물의 경우는 설사 자체가 굉장히 큰 질환이 된다. 심하면은 목숨까지 이룰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린 동물에서는 왜 이렇게 탈수가 쉽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 표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체표 면적당 수분의 양은 어른이나 신생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일 교체량이 되겠습니다. 일일 교체량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오줌의 농축 능력이 떨어지면 일일 교체량은 수분 일일 교체량은 증가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수분량에 대한 일일 교체량을 보면은 신생아는 6분의 1입니다.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총 수분량 중에서 6분의 1이 하루 사이에 이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이 나가고 6분의 1을 새로 이제 섭취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어른은 1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일 교체량이 많기 때문에 설사에 의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비중이 빠져나가는데 설사가 일어날 경우는 더 많은 양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의 부족 상태를 아주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신생아의 경우는 이러한 이유, 즉 총수분량에 대한 일일 교체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탈수가 쉽게 일어나고, 그래서 설사가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탈수의 구분 중 첫 번째로 수분 결핍에 의한 탈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오랫동안 수분 섭취를 못했을 경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비록 수분 섭취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정상적으로 필연 수분 손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A를 보면은 두 개의 사각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작은 사각형은 세포 외액을 의미하고, 오른쪽에 있는 큰 사각형은 세포 내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X축에 있는 숫자들은 그 체액의 양을 의미합니다. 수분의 양을 의미하게 되는데, 세포 외액의 경우는 14리터, 세포 내액의 경우는 28리터가 있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체중이 이제 70kg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외액은 체중의 20%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14리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체중이 70kg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Y축은 삼투물질 농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삼투물질 농도는 300mg을 per 리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외액에 있는 총 용질의 양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14리터에 300ml 오스몰 per 리터로 용질이 존재를 하니까 곱하면은 4200ml 오스몰의 용질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포 내액은 8400ml 오스몰의 용질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쉽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저기 이제 그림 A에 나와 있는 경우가 체중 70kg인 사람의 정상적인 체액량과 용질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필연 수분 손실, 특히 그러니까 호흡기도와 피부를 통한 불간 수분 손실을 통해서 많은 양의 수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필연 수분 손실로 4리터의 물이 손실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외액에서 보통 이제 수분이 이제 손실이 되죠. 세포 내액에서 다이렉트로 세포 바깥으로 수분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세포 외액에서 이제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4리터가 손실이 됐으니까 세포 외액량은 1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투물질의 양은 그대로 4200ml 오스몰로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니까 세포 외액에 있는 삼투물질 농도는 420ml 오스몰 per 리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 사이에 삼투물질 농도 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삼투물질 농도가 낮은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 쪽으로 수분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언제까지 이동하냐면 양쪽이 삼투물질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제 계산을 하면은 2.7리터가 나온다고 여기 이 그림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 쪽으로 2.7리터의 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세포 외액은 12.7리터가 될 테고 세포 내액은 25.3리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투 물질의 양,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12.7리터 안에 있는 4200ml 이것을 농도로 표시하면은 331 ml per 리터가 됩니다. 자, 이 C에 나온 이 수치들을 그림 A에 있는 정상적인 수치와 이제 겹치면은 바로 왼쪽 하단에 있는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떻게 삼투물질 농도가 증가됐다라는 거죠. 즉 고장성이 이렇게 고장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외액량의 경우 줄어들었습니다. 정상보다 줄어들었고 내액량도 결국 정상인 경우보다 줄어들게 됐죠. 자, 이 경우는 세포 외액이나 내액이나 다 줄어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수분 균형을 얘기할 때는 세포 외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포 이 경우는 세포 외액이나 내액이나 이제 동일하지만 일단 세포 외액의 관점에서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세포 외액이 양이 줄어들면서 삼투물질 농도는 높아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고장성이면서 양은 줄어들었죠. 그래서 영어로는 하이퍼토닉 컨트랙션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고장성 수축이 일어났다, 하이퍼토닉 컨트랙션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동물들은 수분의 섭취, 물의 섭취를 간헐적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물을 섭취를 하지는 못하죠. 그에 반해서 수분 손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탈수는 늘 겪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 결핍은, 그러니까 마일드한 수분 결핍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체액량의 약 1%의 손실이 일어날 경우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차적으로 세포 외액량이 이제 감소가 되겠죠. 이런 세포 외액량 감소에 의해서 고장성이 나타나게 되고 또 갈증을 유발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액량의 1%가 손실이 일어나면은 갈증을 유발이 되고, 따라서 그러니까 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물을 찾아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이제 유발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ADH 분비를 이제 증가시켜 주는데 ADH는 항이뇨 호르몬이죠. 그래서 오줌의 양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알도스테론이 역시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소디움의 제흡수, 나트륨의 제흡수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온의 제흡수가 증가가 되면 그리고 수분도 같이 따라서 들어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배설되는 수분의 양을 줄여주는, 즉 그러니까 수분이 체액량의 1%가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을 찾아 헤매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ADH와 알도스테론 분비를 통해서 수분이 배설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염류결핍에 의한 탈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염류결핍의 원인으로는 부신피질 부전에 따른 소디움 배설의 증가와
등장성 탈수일 때 이제 과량의 수분 보충 시에 일어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부신피질 부전이라는 말은 부전이라는 의미가 영어로는 failure입니다. failure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부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신피질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부신피질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도스테론을 분비시켜서 소디움의 제흡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피질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즉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디움의 제흡수를 하지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디움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게 됐던 얘기죠. 즉 오줌을 통해서 소디움이 많이 배설이 됐다, 소디움의 배설이 증가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장성 탈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등장성이다, 저장성이다, 고장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이제 혈장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제 조성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제 혈장에서의 이런 분포는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그 경향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양이온으로는 소디움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음이온으로는 클로라이드가 제일 많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음이온으로는 중탄산 이온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전해질 설명할 때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혈장 안에서의 삼투물질 농도가 대략 300ml 정도 된다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의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 그러한 체액 성분들은 거의 다 등장성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췌장액, 담즙, 조성에 있어서는 비록 차이가 있지만 삼투물질의 농도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했으니까 같죠.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300ml/몰로서 삼투물질 농도가 이제 같은, 즉 등장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땀의 경우는 저장성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땀은 이제 저장성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땀이 분비가 될 때 도관을 따라서 이제 피부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도관에서 그 전해질을 이제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해질은 우리 몸에서 어쨌든 다시 섭취하기가, 물론 이제 사람의 경우는 쉽게 섭취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섭취할 수는 없죠, 동물들의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땀이 적게 흐를 때는 도관에서 충분히 재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장성의 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땀이 이제 아주 많이 흐르게 될 경우는 충분히 재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장성에 가까운 그러한 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설명을 보면은 나트륨이 함유된 체액의 손실 후 이렇게 되어 있죠. 나트륨이 함유된 체액 손실. 결국 여기서 뭐 췌장액이라든가 담즙, 뭐 이런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이 췌장액이나 담즙이 손실될 경우는 이제 구토에 의한 건데, 구토는 대부분 이제 위액 분비량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소디움 손실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땀을 아주 많이 흘렸을 경우, 이때는 비록 적은 양일 경우 저정성이지만 땀을 아주 많이 흐를 경우는 거의 등장성에 이제 체액이 된다 하는, 앞에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맹물을 마셨을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이 두 번째 나트륨이 함유된 된 체액이 손실로 맹물을 마셨을 때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디움을 포함한 등장성 체액 4리터가 손실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포 외의 볼륨이 10리터로 줄어들겠죠. 4리터가 손실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때 용질의 양은 그러면 이제 소디움하고 등장성, 소디움을 포함한 등장성이니까 4리터에 들어있는 용질만큼 그대로 300ml 오스몰리터의 농도로 그대로 이제 손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투물질 농도는 변화가 없죠. 등장성으로 손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세포 외액에 있는 삼투물질의 양도 수분량과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삼투물질 농도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때 삼투물질, 세포 외액에 있는 삼투물질의 양은 약 3000ml 됩니다. 이 이후에 만약에 물을 4리터, 그러니까 잃어버린 수분만 보충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은 결국 세포 외액은 14리터가 되는 것에 반해서 삼투물질의 양은 300ml 오스몰이 되니까 삼투물질 농도는 214ml 오스몰 per 리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포 외액에 있는 수분이 세포 내액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이미 계산해서 여기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데 3리터의 수분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외액과 내액의 삼투물질 농도가 이제 같아지게 되는데 그 값은 여기에 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계산은 하면은 쉽게 나올 수는 있죠. 11리터에 3000ml 오스물이 들어있으니까 계산하면은 몇 ml 오스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300ml 오스물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투물질의 농도는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저장성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포 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었죠. 세포 외액의 관점을 보면은 세포 외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세포 내액은 오히려 볼륨이 증가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수분 수지 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세포 외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세포 외액에서 하이포토닉 컨트랙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성 수축이 일어났다. 즉 염류 결핍이 일어나면은 저장성 수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했듯이 염류 결핍이 일어날 경우 세포 외액이 세포 안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희석된 요 배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장성의 세포 외액이 발생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삼투압이 감소하게 되면은, 즉 삼투물질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ADH 분비가 억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ADH는 1차적으로 삼투압 감소에 더 잘 반응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ADH 분비가 억제가 되면은 비록 세포 외액량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DH가 분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희석된 요가 배설이 되는 거죠. 즉 수분의 배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포 외액량이 훨씬 더 빠르게 많이 감소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악화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ADH가 이렇게 삼투물질 농도, 삼투압에만 반응해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볼륨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세포 외액량이 어느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는 ADH가 다시 분비가 증가되어서 더 이상 수분 배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포 외액의 경우 저장성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고, 또 세포 외액에서 가장 많은 양이온이, 또 양이온, 음이온을 포함해서라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이제 소디움이죠. 그래서 나트륨인데, 이 나트륨이 어떻게 양이 이제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투물질 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소디움이 가장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에미아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혈액을 의미합니다. 혈액 안에 그러니까 나트륨이 하이포, 적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혈액 안에 나트륨이 적다.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염류결핍은 세포 외액의 급격한 감소를 유발한다. ADH와 관련돼서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나트레미아가 이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하이퍼나트레미아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중추신경계의 수분 과잉. 하이퍼나트레미아니까 수분이 세포 내액으로 이제 많이 이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들도 전부 다 어떻게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오버하이드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중추신경계의 경우 스컬에 의해서 뼈에 의해서 공간이 제약을 받죠. 근데 그 상태에서 신경세포의 부피가 커지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반대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떻게 그 신경 그러니까 두뇌에 있는 그 혈관들이 또 어떻게 그 팽창된 신경세포들에 의해서 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혈액 공급이 또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면서 또 신경세포 자체들이 그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두통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정도는 뭐 비교적 그러니까 좀 약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할 경우는 이제 경련이 유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중추신경계가 이제 수분 과잉에 의해서 이게 팽창됐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심한 상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분과 염류의 혼합결핍은 염류결핍과 더불어 필연수분 손실이 있을 경우 나타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화관 이상에서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고, 맹물만 공급되었을 경우 이 염류결핍에서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세포 외액의 등장성 수축이 일어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은 등장성 체액 4리터와 그다음에 이제 수분 결핍, 즉 필연 수분 손실에 의해서 물 1리터가 손실되었을 것을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세포 외액량이 9리터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4리터에 해당하는 그 양에 해당하는 용질이
손실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세포 외에 있는 용질의 양은 4리터, 이거 300 곱하기 4니까 1200 미리오스몰이 손실됨으로 인해서 3000 미리오스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9리터에 들어있으니까 농도를 보면은 333 미리오스몰 퍼 리터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으로 이제 수분이 이동이 되겠죠. 이때 계산하면은 0.7리터의 수분이 이동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이동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세포 외액은 9.7리터가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외액에 있는 용질의 양은 3000ml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삼투물질 농도는 308이 됩니다. 그러면 308이라고 하면은 300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크게 세포의 용적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러한 경우 이제 등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상태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약간 증가됐지만 이제 거의 큰 차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등장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세포 외액량은 9.7리터가 되니까 14에서 9.7이니까 얼마예요? 4.3리터가 손실이 일어난 거죠. 세포 내액의 경우는 0.7리터만큼의 이제 수분 손실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나왔듯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그림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조금 세포 내액도 감소가 됐고 세포 외액은 아주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볼륨이.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삼투물질 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양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등장성 수축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탈수 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은 지금 표 1-17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이내로 탈수가 일어났을 경우는 보통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수분의 섭취는 간헐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느 정도의 탈수를 겪게 된다. 즉 5% 이내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5% 탈수가 됐을 경우 여기서 이제 체중에 대한 퍼센트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5% 탈수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피부 탄력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7% 탈수가 일어나면은 이런 피부 탄력이 이제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충만 시간이 길어진다. 약 2초에서 3초 정도 걸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모세혈관 충만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손등을 다른 손으로 눌렀다가 떼면은 그 눌려있던 부분에서는 그 주위의 모세혈관들이 주변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밀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손을 뗀 직후에는 노란색을 떼게 되는데, 밀려 나갔던 혈액이 다시 모세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의 피부색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원래 색으로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모세혈관 충만 시간이라고 한다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약 1.5에서 2초 정도가 되는데 7% 탈수가 일어나면은 2초에서 3초 정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눈이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가 보이는 이런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12% 정도 탈수가 진행이 되면은 모세혈관 충만 시간이 3초 이상이 되고, 이제 쇠약한 동물의 경우는 이때부터 벌써 쇼크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눈꺼풀이 이제 움푹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에서 15% 정도 되면 이제 쇼크 상태가 현저하게 진행이 되고 거의 이제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모든 동물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 온도와 동물에 따라서 탈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낙타의 경우는 체중의 30%까지 탈수가 되어도 견딘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수지 장애가 있다. 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그 한 가지만 측정을 하지 않고 어떤 혈장 단백질 농도와 혈구 용적비를 동시에 측정을 한다. 이 방법이 이제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빈혈인 상황에서 탈수가 이런 진행이 됐다 하면은 혈구 용적비는 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혈장 단백질인 환자가 탈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혈장 단백질은 정상 범위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혈구 용적비는 그러니까 그 탈수 상황을 이제 나타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표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2개 이상의 지표를 측정해서 탈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연속적으로 체중을 측정했을 때 그 한 번 딱 측정해서 얼마가 줄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체중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은 이제 탈수가 진행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한 탈수 시 죽음에 이르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분의 양이 줄어드니까 혈액이 그러니까 혈구의 비율이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혈액 점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 점성이 증가되면은 그만큼 없으니까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즉 그러니까 심장에 너무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면서 또 같은 힘으로 심장이 박동을 한다고 할 경우 그만큼 이제 순환되는 양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환 장애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이런 심부전과 전해질 손실로 인해 대사성 산증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그 챕터인 신장에서 또 이제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대사성 산증과 포타슘 이온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외액에 있는 포타슘 이온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대사성 산증일 경우 이제 산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세포 외액에 있는 소디움 이온과 하이드로젠 이온과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 이온의 이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포 안에서는 포타슘 농도가 감소가 될 테고 세포 밖에서는 포타슘 농도가 반대로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포타슘 농도가 증가가 되면은 결국 심근이 탈분극되는데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탈분극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심장 박동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이 결국 심장에 이제 세동이 있거나 또 박동이 멈추는 또는 부정맥,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분 과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과잉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 상태와
약물을 잘못 투여했을 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질병 상태를 알아보면, 그래서 이제 우려성 신부전이라는 것은 우혈, 그러니까 영어로는 컨제스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부위의 말초 혈관 쪽에 혈액이 많이 고여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순환이 잘 안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고여 있는 혈액 쪽에서 수분이 그 조직액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직액에 수분이 많아지게 되니까 몸이 좀 붓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부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다음에 간경화는 이게 진행이 되면은 간에서 혈장 단백질 생성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혈장 단백질은 모세혈관에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혈장 단백질의 양이 감소가 되면은 더 많은 양의 수분이 혈관에서 말초 조직으로, 그러니까 조직액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조직이 아니라 간질액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부종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신부전, 신장이 기능을 못한다라는 의미고, 이것은 결국 신장이 오줌을 배설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오줌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 수분 배출이 잘 안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몸 안에 수분이 많이 그러니까 저류가 된다. 즉 쌓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네. 간질액 이게 이제 수분의 양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부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종이 되면은 그러니까 세포 사이, 그러니까 간질액이 증가되니까 세포 사이의 간격이나 모세혈관의 분포 간격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확산되는 물질의 양이 감소가 됩니다. 확산은 거리에 반비례 하니까 물질 공급, 영양물질의 공급이나 또는 노폐물의 제거와 같은 물질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전신적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종이 좀 더 심해지면 수분 중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과잉을 구분할 때 수분 과다에 의한 과잉, 염분 과다, 혼합 과다에 의한 과잉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수분 과다에 의한 과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과다에 의한 과잉은 스스로 대사성 결함으로 인해 수분 이뇨 부전이 일어났을 때, 즉 오줌을 통해서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수분 이뇨라는 것은 쌈투물질, 즉 용질보다 훨씬 더 많은 수분을 배설하는 형태를 수분 이뇨라고 합니다. 이거 묽은 오줌을 배설하는 것을 수분 이뇨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 수분 배설이 잘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통증이나 진정제 그리고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ADH가 분비가 증가되는 경우 역시 수분 과다가 일어날 수가 있다. 즉 ADH가 많아지면은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가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몸 안에 많은 양의 물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저류가 돼서 결국 부종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삼투물질 농도는 낮아지겠죠. 삼투압이 낮아지니까 하이포토닉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의 양이 많아지니까 익스펜전, 팽창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줄어들 때는 컨트랙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늘어날 때는 이제 팽창이라고 팽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근육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컨트랙션의 경우는
똑같이 수축, 그러니까 근육 길이가 짧아지는 거는 그러니까 수축 컨트랙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늘어날 때는 근육에서는 이완이라고 표현을 써요. 릴렉세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체액 쪽에서는 이제 익스펜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근육하고는 이 팽창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 뭐 근육 시간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분 과다에 의한 수분 과잉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증류수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증류수 4리터를 정맥으로 투여했을 때, 즉 세포 외액량이 4리터가 늘어나니까 18리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삼투물질 농도는 변함이 없으니까, 삼투물질의 양은 변화가 없으니까, 4200을 18리터로 나누면은 233이 됩니다. 그래서 233 밀리오스몰 퍼 리터가 되죠. 그러면 상당한 저장성이 되니까 이번에는 세포 외액에 있는 수분이 세포 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2.7리터가 이동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2.7리터가 이동을 하면은 삼투물질 농도, 삼투압이 이제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 274ml per 리터가 되고 세포 외액량은 2.7리터가 줄어들었으니까 15.3 그리고 세포 내액은 30.7리터가 됩니다. 이것을 정상 상태의 상황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지금 왼쪽 그림에서 이제 겹쳐져 있죠. 비교를 했을 때 세포 내액의 양도 증가가 됐고 세포 외액의 양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액이나 외액이나 둘 다 팽창이 일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삼투압은 감소가 일어났죠. 역시 세포 내액이나 세포 외액이나 둘 다 삼투압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토닉 익스펜전, 저장성 팽창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둘 다 세포 내액과 외액 둘 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저장성 팽창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이런 수분 수지에서는 세포 외액을 이제 중점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포 외액이 저장성 팽창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염류 과다에 의한 수분 과잉을 보면은 수분 섭취 없이 식염을 투여했을 경우, 즉 소금을 먹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포 외액의 하이퍼토닉 고장성 팽창이 나타난다 하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염류 과다 섭취 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제 고장성이 되겠죠. 고장성이 되면서 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포 외액에서 이제 고장성이 되면은 갈증이 유발이 되면서 많은 물을 섭취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고장성에 의해서 ADH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장에서 수분 제흡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몸이 세포 외액에 1차적으로 고장성이 되니까 ADH가 분비가 증가가 되어서 수분 제흡수를 증가시켜준다. 결과적으로 하이퍼토닉 익스펜전이 유발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 수분 섭취 없이 50g의 식염을 먹었을 경우
1700 미리오스몰이 증가되어 세포 외액의 경우 4200에서 5900 미리오스몰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용의 때 이제 볼륨은 14리터로 그대로 있죠. 그래서 삼투압을 보면은 이제 421 미리오스몰 퍼 리터로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되니까 세포 안에 있는 세포 내액이 세포 외액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분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미 계산을 여기서 해서 제시를 해놨죠. 3.3리터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액과 외액 사이의 삼투 물질 농도가 이제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 삼투 물질 농도는 340 오스몰 퍼 리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미 계산한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3.3리터가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으로 들어왔으니까 세포 외액의 양은 17.3리터가 되겠죠. 그리고 세포 내액의 양은 24.7리터가 됩니다. 이것을 정상 상태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포 내액은 볼륨이 감소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세포 외액의 경우는 반대로 볼륨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삼투 물질 농도 삼투압은 높아졌죠. 커졌어요. 그래서 고장성이 되고 세포 외액의 경우는 늘어났기 때문에 고장성 팽창, 즉 하이퍼토닉 익스펜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포 외액에 있는 용질의 양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세포 외액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소디움 클로라이드니까 소디움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혈액에 나트륨이 많아진다. 즉 고나트륨 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저나트륨 혈증과 거의 이제 유사한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고나트륨 혈증의 경우는 뇌에 대해서 영구적 상해를 주기가 쉽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더 안 좋다는 얘기죠. 더 데미지를 더 크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이 뇌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분과 염류의 혼합 과다에 의한 수분 과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생리식염수를 과다 투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금을 많이 섭취를 했는데 이 소금의 배설이 소금의 주성분이 나트륨과 클로라이드죠. 근데 나트륨 배설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바로 이런 혼합과다에 의한 수분 과잉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나트륨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나트륨의 배설도 역시 증가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제 나트륨의 농도를 낮추게 되는데 이러한 기전은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과율이 증가된다. 나트륨의 농도가 증가가 되면 여과율이 증가되어서 더 많은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오줌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나트륨의 배설도 증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감소된다. 알도스테론은 소디움의 즉 나트륨의 제흡수를 증가시켜 주는데 얘가 줄어들면은 결국 나트륨의 배설이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트리얼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역시 이제 나트륨의 배설을 증가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원인이 아니라 세 가지 기전에 의해서 정상적인 경우 소금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은 그 소금을 이제 배출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기전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나이가 들면은 이러한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 나트륨 배설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세포 내에게는 이제 영향이 없고 세포 외에만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세포 외에서의 그 삼투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삼투물질 농도의 변화가 없는 팽창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생리식염수 4리터를 투여했을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는 경우, 정맥 투여하는 경우 이제 많이 있죠. 뭐 요즘도 몸이 좀 피곤하다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가서 그 생리식염수를 이제 놓아달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언젠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하여튼 이러한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작은 병원들이 도심 지역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이 병원에 들려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면서 누워있다가,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투여했을 경우 좀 4리터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정상적인 경우보다 좀 많은 양을 예로 들은 건데, 이렇게 투여했을 경우를 보면은 일단 4리터의 수분이 들어갔으니까 세포 외액량은 18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4리터의 생리식염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삼투물질 농도도 그대로 300ml 오스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312 1200ml 오스몰의 용질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포 4개 용질도 그대로 용질의 양은 5400ml 오스몰로 되지만 삼투압은 변함없이 그대로 300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세포 외액이나 세포 내액이나 삼투압은 똑같기 때문에 내액과 외액 사이에 수분 이동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이것을 정상 상태와 이제 겹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세포 외액만 이렇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포 외액에 팽창이 일어났는데 이때 삼투압의 변화는 없으니까 등장성으로 팽창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장의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등장성 팽창은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않고 결국 이제 원래 상태로 이제 배설이 증가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신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 세포 외액량이 그대로 증가된 상태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분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이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자, 소금을 과량으로 섭취한 후에 그러니까 이런 신장 기능이 역시 이제 나트륨을 배설하는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 경우 몸 안에 이제 수분이 이제 늘어나겠죠. 몸 안에 저류하는 수분이 늘어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섭취를 통해서 나트륨의 양이 늘어났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수분의 배설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또 물의 양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금과 물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등장성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금을 많이, 그러니까 나트륨 배설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이 소금을 많이 먹을 경우는 역시 이제 이러한 이제 등장성 팽창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엔 제시되어 있는 수분수지 교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수분수지 균형의 이상, 탈수와 수분 과잉이 있었죠. 이것을 요약한 그런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이제 이미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림을 보고 이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